대한민국에는 자수성가의 상징인 분들이 있죠. 그중 대표적으로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떠오르는데요. 이렇듯 재벌가 회장은 아니지만 저에게 자수성가의 표본은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충남 예산군의 한 농가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밭 한 떼기, 소 한 마리 없이 소장농인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아버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부의 아들로 죽고 싶지 않았다고 회고하셨어요. 성인이 되기 전부터 5일장에 나가서 기른 농작물부터 손으로 깎아 만든 목재 가구들까지 닥치는 대로 파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돈 2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우연히 빌라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건설업 사장님을 알게 되고 그분 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부동산에 대해 익히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고 있는 한남동 단독주택을 매입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역세권의 주요 주택지에 토지를 사서 다세대 주택을 올리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버지는 20개 호실이 넘는 다세대 주택 건물 몇 개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가 50여 년의 세월 동안 모은 재산은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었고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저도 정확히 얼마만큼 소유하고 계신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대략 그 정도의 재산으로 알고 있죠. 결혼할 때 우리 언니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그리고 저도 독립할 때 용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사주셨기에 감사하게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산가인 아버지와 한없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엄마 밑에서 언니와 저는 평탄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다가 한 기업체에 입사해서 다닌 지 어느덧 4년째이지요. 그때 제 나이가 30을 넘기고 나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요즘 제 또래 여자들은 비혼주의에 출산을 거부하는 분위기라 참으로 한국의 앞날이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 우리 형부 덕분에 한 번도 결혼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 있고 가정적이며 처가에도 잘하는 형부를 보면서 어느덧 저도 그런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무의식 중에 그려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10살 터울의 언니 한 명이 있는데요. 언니와 형부의 러브스토리도 참 영화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는 큰 부를 이루고 나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년 동안 해오고 계셨는데 형부가 바로 그 학생 중 한 명이었다니까요. 형부는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학위를 쌓고 싶었던지 미국의 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 몇 억이 드는 MBA라니 언감생심이었죠. 하지만 이 또한 아버지의 한없는 지원으로 형부는 미국에서 3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 형부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신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인성까지 반듯하고 특히 아내와 처가에 잘하고 있으니 정말 1등 신랑감이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중학생일 때 언니는 형부와 만나 사랑에 빠졌었어요. 당시에 언니와 형부 모두 대학생이었는데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연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챘죠. 원래 자매는 누구보다 속속들이 서로를 아는 사이잖아요. 언니, 남자친구 생긴 거 맞지? 엄마 아빠도 모르고 계셔. 하지만 동생인 나한테는 비밀로 하기 없기다. 조그만 게 눈치는 빨라서. 그래 맞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런데
아직 부모님께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유부남이야? 아니면 전과자? 으이크, 농담하냐? 세상 누구보다 능력 있고 법 없이 살 사람인 거 내가 보증해. 다만 이 남자 아빠가 후원하시는 학생 중 한 명이거든.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아직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는 거야. 남자친구가 유학 다녀와서는 꼭 결혼하기로 우리끼리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쩌면 좋지? 뭘 어떡해. 일단 그 오빠는 유학을 가는 거고 언니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지. 부럽다. 나는 아직 남자 한 번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이 꼬맹아, 대학교만 가면 연애 많이 할 거니까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하렴. 그 당시에는 언니가 잠깐 만나고 마는 남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의외로 언니와 형부는 수뇌부의 사랑을 했어요. 자신이 후원하던 학생이 자기 딸과 결혼하려고 약혼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아버지와 엄마 모두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하나만 갖고서 반대하실 우리 부모님은 아니셨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언니와 형부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땡전 한 푼 없는 언니네에게 유학 비용이며 결혼식 비용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언니와 형부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미국으로 유학 다녀오고 한국에 온 지금까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언니네 부부를 곁에서 보며 자란 저도 그와 같은 러브스토리를 꿈꾸게 되었어요. 집안의 차이가 나더라도 결혼까지 꼴이 나고야 마는 그런 진정한 사랑 말이죠. 그런 사랑을 꿈꾸던 저에게도 곧 사랑이 찾아오고 맙니다. 제 친구 중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와 만나서 차 한잔하는데 고객 중 한 명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야, 참 큰일이다. 그럼 어떡해? 돈을 못 받는 거야? 아이고,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가씨라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안 받아? 꼭 받아내야지.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 법으로 해결 보는 수밖에 없어. 변호사한테 공사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의뢰해야지 뭐. 참, 그런데 말이야. 우리랑 같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이번에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왔거든? 그런데 오, 꽤 괜찮더라. 미혼인데다가 나이도 우리랑 몇 살 차이 안 나고. 그래서 말인데 너 소개팅 해보지 않을래? 친구의 소개팅 제의를 받고 저는 별 기대 없이 얼마 뒤 그 변호사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장소에 들어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전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중저음에 낮게 깔리는 목소리하며 짙은 눈썹을 가진 그는 심지어 변호사답게 스마트하고 명석해 보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비교적 둥글둥글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는데 그 남자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이 멋졌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말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하는 작태가 아주 가관이고 말이죠. 우리나라 선거제도부터 다 뜯어 고쳐야 해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저 모양인데 제대로 법을 만들고 지켜질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장훈 씨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자가 겨우 실형 5년을 받았어요. 미국 같으면 종신형인데 말이죠. 진짜 이러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 법을 믿고 따르겠냐고요? 이게 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법 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개팅에서 나누기엔 다소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사회 정의감이 투철한 장훈 씨가 멋져 보여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장훈 씨는 제가 야가 빠진 젊은 여자들 같지 않고 착하고 배려심 깊어 보인다면서 또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장훈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장훈 씨는 변호사라 그런지 두뇌가 명석한 데다가 부조리한 상황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함께 다니면서 난처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초밥집에서 데이트를 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맛있게 초밥을 먹던 도중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매워. 어머나. 초밥에 고추냉이가 잔뜩 들어있잖아. 조리한 요리사의 실수였는지 제가 먹었던 초밥에 고추냉이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먹던 초밥을 뱉어내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훈 씨가 소리쳤죠. 잠깐, 먹지 마. 이봐요, 매니저, 여기 좀 와보세요. 이렇게 식당 직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훈 씨, 저는 괜찮아요. 그 초밥만 안 먹으면 되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장훈 씨는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어코 식당 매니저에게 방금 있던 일을 따지고 들었어요. 손님, 초밥 중 하나에 고추냉이가 너무 많았다고요? 그건 손님들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좀 애매합니다. 저희는 보통 정량을 넣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내 여자친구가 바로 뱉어냈고 못 먹고 있잖아요. 주방장 당장 불러내요. 우리 앞에서 사과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실랑이라 하다가 결국 주방장이 나와서 우리에게 마지못해 사과를 하고 나서야 장훈 씨는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표시로 식사 비용을 무료로 해줄 테니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저는 진상 손님이 되고 만 것 같아 창피해하면서 부랴부랴 식당 밖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장훈 씨, 그 사람들 표정 봤어요? 진심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기니까 가게가 소란스러울까 봐서 그냥 사과하고 식사 비용도 안 받겠다면서 우리를 내보낸 거잖아요. 실수도 용서해주고 그냥 나왔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 당신 곱게 자라서 사회를 잘 모르는 풋내기인 건가?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잖아. 장훈 씨는 세상 사람들이나 나에게까지 비난을 멈추지 않고 흥분해서 저는 그가 좀 무서워졌고 이후부터 그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 일 말고도 영화관에서 제 의자를 발로 툭툭 차는 뒷자리의 남자와 저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공중도덕을 지키라면서 싸워주는 일도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정의의 사도이자 내 일을 대신 싸워주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싸움닭이랄까요? 내 남자친구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남들 못지않게 달콤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만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고 만난 지 10개월 만에 장훈 씨는 저에게 장미꽃, 백송이와 반지를 주며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의 청혼을 단번에 수락했고 이후부터 우리는 약혼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자매인 언니와 저는 꽤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애하는 과정 모두를 언니와 공유하였죠. 그리고 이제 약혼까지 하고 나니 언니랑 형부랑 함께 만나는 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일식당에 함께 모여서 사케를 한 잔씩 곁들이며 식사하고 이야기꽃을 피운 어느 날의 일화입니다. 우리 본가 집은 20년이 넘는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보니 마당 관리부터 주택 배관, 조명 등 손을 볼 곳이 자주 생겨요. 70이 넘은 부모님께서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 늘 형부가 와서 다 고쳐드리고 해결해주고 갑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잡다한 서류 작업을 부탁하고 무거운 가구나 화분 옮기는 등 형부가 쉬는 날 하루씩 본가에 와서 자기 일처럼 다 해주고 가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형부랑 본가 지붕 수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 예비 신랑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형님처럼 처갓댁 머슴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비 신랑의 직설적인 말에 화들짝 놀라서 형부가 되물었어요. 이 사람아, 말이 심하구만. 머슴이 뭔가? 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덕분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이야.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니 갚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뭐가 어렵나? 고령이셔서 주택 관리나 일처리 불편하신 것을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자네가 결혼 전이라 들어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네. 그 자리가 끝나고 언니네 부부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참고 있었던 말을 했어요. 자기야, 아까 형부한테 말이 좀 심했어. 자기 술 취했던 거야? 자기답지 않게 10살 많은 형님한테 머슴이라니. 우리 형부가 좋은 분이라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눈밖에 난다. 눈밖에 나면 뭐 나한테 어쩌실 건데. 그리고 내 말이 직설적이라 그렇지. 사실 머슴 맞잖아. 현대판 머슴. 형님이 자기네 부모님 재산 노리고 형님이 미리 작업치는 거 모르겠어? 어느 논팽이가 처가에서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서 예 하면서 시키시는 일들 다 아나? 살다 보면 자기 직장생활 바쁘고 자기 부모님 챙길 일도 많은데 말이야. 우리 형부 그런 사람 아니야. 결혼해서 10년 넘게 내가 지켜본 바로는 말이지. 형부가 그렇게 계산적인 마음이었으면 바로 탈루가 났겠지. 나나 언니가 왜 눈치 못 챘겠어? 그런데 아까부터 자기 진짜 색안경 끼고 본다. 우리 부모님이 무슨 사위를 그렇게 머슴처럼 부리고 사셨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여간에서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이 남자 말을 듣다 보니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형부, 언니 모두 싸잡아서 깔고 보는 느낌이랄까요? 제 표정이 싹 변하니까 그제야 예비 신랑은 자기가 말 실수했다 싶은지 태도를 고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한국 남자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너 이제 부모님 재산이나 그런 걸 누리지 않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형님이 좀 의심스럽다니까? 자기야, 삐졌어? 오해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요즘 제 결혼한 친구들 집 다 통틀어 봐도 대부분 처가 위주로 살아요. 제 절친한 친구는 아예 자기 친정이랑 합가하고 명절에도 시댁에 1박 2일만 있다 오고요. 또 다른 친구 어머니는 남동생한테 애 못 봐준다고 아예 장모님 옆에 집을 얻어주셨어요. 자녀 양육도 그렇고 결국 한쪽 집안에 가깝게 살면 요새는 처갓집 위주로 돼가는 건 맞아요. 심지어 남자들이 본가 위주로 살면 아내랑 싸우고 그러니 처가 위주로 그냥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친구네들 그냥 다 평화로워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형부가 자주 처갓댁에 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좀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정과 지금처럼 사이좋게 자주 오갔으면 하고 바란 결혼인데 예비 신랑은 나랑 생각이 다른가 하고 처음으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런 일로 또 예비 신랑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 집에 제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제주이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사에는 많은 친인척분들이 오시고 늘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이렇게 자식들이 꼭 참석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사는 제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을 친척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비 신랑이 제사에 와서 제사 참례도 했으면 하셨죠. 제사 참례란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 신랑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 돌아가신 조부모님한테 인사 형식으로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예비 신랑은 의외로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이지 뭐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고 설날에 세배도 안 하는 집이야. 그런데 나보고 너네 집 제사에 참석해서 절까지 올려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어이없겠어. 알겠어. 자기 입장은 이해해. 그냥 우리가 워낙 친인척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해주는 자리 정도로 이해해주면 안 될까? 글쎄 싫다고. 부담스러운 데다가 처음부터 거기에 참석하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거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 부담 주듯이 너네 집은 사위한테 왜 그러냐? 결국 이대로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제사 의식이 끝나고 난 시간에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해서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기로 말이죠. 그래서 제삿날 친인척 어르신들께서 예비 신랑은 어디 갔냐고 물으셨을 때 변호사라 일이 바빠 좀 천천히 올 예정이라고 둘러대었어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나 지나서야 예비 신랑이 왔습니다. 제가 늦둥이다 보니 옛날부터 친척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커온 만큼 제가 결혼할 남자에 대한 관심도 크셨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음식도 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이목이 그에게
인사차 시댁에 갔을 때 저는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지만 무슨 말이든 하려고 머리 쥐어짜내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예비 신랑은 그런 게 안 보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머니께 애교도 피우고 말도 많이 하고 사근사근하게 굴던 이 사람. 우리 집에만 오면 말수도 줄이고 나가서 담배 피고 온다며 마당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고 그러네요. 이번 모임은 자기가 어른들께 점수 따는 자리라고 미리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고 나니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예비 신랑도 예민해졌는지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어서 서로 조심하고 있던 터였어요. 일전에 몇 번 예비 신랑과 부딪히고 나서 저는 그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바르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혼자 삭히면서 지냈어요. 구독자 여러분, 아무리 처가 재산에 관심 없는 남자라도 처가에서 몇 억 재산을 받으면 와이프와 업동 정도 다시 생긴다는 게 진짜일까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들은 일입니다. 올해 부서 팀장님이 올해 나이가 50이 되셨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대학 동창이 처가에서 8억 정도 유산을 받을 예정인데 와이프 얼굴이 달라 보인다며 매일 퇴근 후 부인께 봉사하러 집으로 일찍 들어간다고요. 중년에 들어선 부부가 정이 시들어졌을 때 와이프가 처가에서 재산 상속을 받으면 없던 정도 생기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유, 그 자식은 복도 많지. 나는 언제 와이프랑 그런 정이 다시 생기려나. 하하하하. 팀장님, 그런 것은요, 하늘이 내려주는 복입니다. 바라봐야 배만 아프죠 뭐. 아, 잠깐. 그러고 보니 결혼 앞둔 서대리도 아버지가 굉장한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던데. 와, 진짜야? 다시 보이네, 서대리. 그런 줄 알았으면 내 진작 서대리를 아들놈하고 맺어주는 건데. 에? 팀장님 아들 아직 고등학생 아닌가요? 고등학생이면 어떠한가? 처가에 돈이 많으면 장땡이지. 하하하하하.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자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말인지 남자들은 정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회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들 눈에 저나 예비 신랑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처가 재산 노리고 들어가는 운 좋은 놈, 그리고 예비 신랑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처가 재산에 눈이 멀어서 제게 잘해주고 결혼까지 하려는 걸까요? 괜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나야, 아직도 일하고 있지. 요즘 재판 잡힌 게 많아서 엄청 바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시간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자기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지? 다른 사람들은 처가 재산이 많으면 이영자 몸매의 추녀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있지? 우리 커플도 남들이 다 그런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딴 사람들 말 왜 신경 써? 내가 백수야? 우리 집이 가난하냐고. 나 능력 있는 변호사이고 우리 부모님도 매달 연금 나오시고 먹고 살만해. 너희 부모님 재산 노리고 결혼하려는 그런 쫌팽이로 보이냐 넌? 바빠서 야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려니 나 좀 화나려고 한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했던 의심이 싹 거치고 예비 신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미안해. 내가 괜히 결혼 앞두고 심란해졌나 봐. 내 말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일해. 건강 상하니까 쉬엄쉬엄 하고. 알겠지? 예비 신랑과 전화를 끊고 그래, 내가 엉뚱한 뭔 생각이냐. 결혼 준비나 잘하자. 다짐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갈등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에 대한 의심이 폭발하고 많은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결혼식 날 입을 맞춤 한복이 나와서 예비 시모의 것을 가져다 드리기로 하고 저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어머님과 한복을 대보면서 있다가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어요.
어디선가 속닥속닥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연결된 뒷 베란다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예비 신랑과 시부가 함께 담배를 태우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다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옛날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러셨어요? 나 요즘 살맛이 안 나요. 한 여자한테만 잡혀서 자유도 빼앗기고 살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한 여자에게만 만족하고 평생 사냐고요. 세상에 쭉쭉 빵빵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남자라면 모두 다 그런 마음이지 뭐. 네 맘 이해하지만 어쩌겠냐. 네가 돈 다 쓰고 죽어도 남을 만큼 부자면 나는 결혼하라고는 안 한다. 그냥 여자들 가볍게 만나면 되지. 무슨 결혼이야. 결혼도 결혼인데 예진이 걔가 막 예쁘고 애교도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착하고 맹한 구석에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같이 살다 보면 막 질릴 것도 같고 게다가 진짜 짜증나는 게 걔네 집 사람들이야. 형님은 무슨 착한 남편 행세에서 안 입고 왠지 결혼하고 나면 장인어른이 자주 처갓댁으로 부를 것 같아서 진짜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나 이 결혼 그냥 물을까 봐요, 아빠. 너 말이다. 너희 장인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냐? 장인어른이 이미 용산에 있는 아파트는 예진이한테 증여해 주셨고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합치면 15억 원짜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정에서 물려받을 재산은 얼마려나? 생각해봐라. 네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이혼하게 된다면 그것도 재산 분할돼서 네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냥 꾹 참고 일단 결혼하고 좀 살다가 이혼해라. 그 장인 나이도 많다면서 결혼하고 몇 년간 같이 살면 몇 억이 생기는 건데 완전히 남는 장사이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은행에 다녀서 직장 후배 통해서 그 집 재산 조회를 좀 해봤지. 그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 재산이 100억은 훌쩍 넘겠더라고. 그런데 내 한 가지 걱정이 걔 위에 결혼한 언니가 있다면서 그 부부는 어때 보이던? 아휴, 유산 나눌 때 아주 싸움 날 텐데 걱정이구만. 그리고 그 언니 남편이 그렇게나 저가에 잘한다면서. 이놈아, 네가 이렇게 태평할 때가 아니야. 주말마다 저가에 가서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 자주 보는 새끼 정 안 갈 수가 없는 법이다. 그래야 네 몫이 1%라도 더 생기지.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만데. 아빠, 나 그렇게까지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 집 식구들도 너무 친한 척 굴고 친척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바글바글해 아주. 보고만 있어도 숨 막힌다고. 아이고, 이 저런 놈아. 아무리 네가 변호사라고 해봐야 요즘 변호사가 예전만 하냐? 다 영업해서 큰 사건 맡아야 돈 버는 거 그게 쉽냐고.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그거야 매달 다르죠. 사건 수임되는 거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1년 연봉으로 치면 2억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그 2억 받아서 매달 네 손에 얼마 쥐어지냐고. 세금 떼고 비용 정산하면 아마 한 달에 1,000만 원쯤 될까 말까? 맞아요. 아빠 아주 귀신이네. 이놈아, 내가 은행밥만 수십 년을 먹었다. 돈에 있어서는 딱 보면 아주 바삭하지. 그런데 거기 다세대 주택 건물 하나만 있어봐라. 매달 월세가 몇백만 원은 나올 텐데 너 뼈 빠지게 버는 돈이랑 그 월세랑 뭐가 쉽겠어. 그러고 보니 처가 재산이 대단한 거였네. 내 팔자 고칠 수준이었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할 내가 나이가 많고 몸매가 평범해서 정이 안 간다느니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예비 신랑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나서 이혼하고 나를 버리라고? 예비 신랑은 그간의 사건처럼 처가 재력에 혹하는 남자들과 다르게 우리 집 재산에 무심한 척 굴더니 뒤로는 이렇게 시부와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체 혈압이 높고 잘 흥분하시는 성격으로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동맥경화와 안전형 협시증이라는 지병을
50대부터 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각별히 아버지의 건강을 신경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76이라는 나이와 지병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버지 가시기 전날 강원도 고성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거든. 너희 아버지 골프 필드도 나가서 재미있게 치고 참 좋았어. 날씨도 음식도 모든 것이 좋았던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지. 그리고 엄마는 너희 아빠랑 따로 자고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침 식사하시라고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미동도 없으시고 숨도 쉬지 않고 계시더라. 정말 주무시고 계신 줄로만 알았어. 노년의 나이에 들어서 부모님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편하다는 이유로 각방을 쓰셨는데 아버지는 본인 방에서 주무시듯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신 손님들은 그렇게 위로하셨죠. 살 만큼 사셨고 중한 병을 앓은 것도 아니요. 주무시다가 가신 것은 호상이라고요.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은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없는데 호상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가시면 전 누구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깊은 슬픔에 젖은 채 3일장과 아버지의 발인까지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아버지 장례식에 발인까지 함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아까부터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 일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아버님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는 거야? 언제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하고. 저는 지난번 예비 신랑과 시부가 나눈 대화를 엿들은 뒤로 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솔직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우리 아빠가 힘들게 자라서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 일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 꾸준히 기부도 하고 아이들과 결혼을 맺어서 후원도 하고 아예 비영린 사단 법인을 설립하시고 그 재단에 본인 재산 전부를 출연하신다나 봐. 뭐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변호사 양반이 말귀 못 알아들어? 아빠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유언장 작성하셨다고 들었어. 이미 아버지 생전에 말씀도 하셨었고 우리 가족들도 거기에 동의했고. 뭐라고? 그럼 단 한 푼도 자기가 유산으로 받는 게 없단 말이야? 과하게 놀라서 있는 예비 신랑의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분노와 억울함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는 자기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서. 뭐? 기부? 너희 아빠가 정주영 회장이야? 이건희 회장이라도 되냐고. 분수에 안 맞게 무슨 재벌 회장 코스프레냐? 자식 둘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물려줘야지. 전액 기부라는 게 말이 돼? 잠깐. 예진아, 법에 유륜분 방환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도 소송하면 네 몫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왜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지? 미안한데 난 그런 소송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더럽힐 생각 같은 거 없어. 그리고 그건 우리 언니랑 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집 자식들은 아빠 유언을 따르기로 했다니까? 아빠가 벌어놓으신 재산을 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친자식도 아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유산에 그리 관심이 많은 거야? 아이씨, 젠장. 야, 막말로 네가 이쁘기라냐, 어리고 귀엽기라냐? 나 정도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면 너희 집 배경이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냐고. 진짜 멍청하게.
그저 그런 직장 다니면서 나이도 30살 넘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건 다 너희 아빠 재산이 많아서인데 그 유산을 다 기부하고 나면 지금 너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냐고? 나 너랑 결혼 안 해.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설마 하니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말 2번 해야 알아듣겠냐? 너랑 파혼한다고. 내 앞으로 온 손님들 조의금까지 당장 돌려줘. 아이씨, 똥 밟았네 진짜. 그래, 사람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면 홧김에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 처음에는 예비 신랑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부터 예비 신랑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카톡이나 문자도 보지 않은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는 저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저의 연락을 차단하니 하는 수 없이 저는 시모에게 연락을 드려야 했어요. 당장 결혼식이 한 달 뒤인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장훈 씨랑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렇구나. 일단 아버지 일로 상심이 클 텐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염려 덕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부의 전화를 시부가 낚아챈 모양인지 시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말이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곧 결혼한 우리 장훈이랑 시아비인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중요한 일을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하다니 말이야. 너 유산 한 푼 못 받는다면서? 장훈 씨한테서 얘기 들으셨구나. 그런데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유산 문제에 장훈 씨나 아버님이 왈가왈부하실 건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뜻은 칭찬받을 만한 거잖아요. 네가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는 애인지는 몰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왜 내 아들이 네 연락을 피하겠냐고. 아버지 유산 한 푼 없는 네가 무슨 별 볼 일 있다고 우리 잘난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고. 당장 우리 조의금이나 뱉어내라 이거사. 이 말을 끝으로 시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감정을 추스르고자 잠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랑 파혼하려 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 아버지가 현실도 모르고 이상에 젖어서 사회에 환원하신 걸까요? 우리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처럼 우리 가족을 늘 든든하게 계셔주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극복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약혼녀가 그렇게 큰 불행에 다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곧 남편이 될 남자가 이렇게 유산 문제로 절 더욱 힘들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제 마음과 달리 예비 신랑은 저를 아버지의 유산 상손녀, 그 외에 어떤 마음이나 가치도 두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자존심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떠나고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임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몇 날 며칠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눈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믿고 있던 애인의 배신. 며칠 동안이나 저는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언니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걱정이 된 나머지 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우, 술 냄새. 너 술까지 마셨니? 우리 언니다. 언니, 나 술 마시지 않고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언니는 좋겠어요. 언니만 바라봐주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처럼 생각해주는 좋은 남편이 있어서. 나는요? 내 유산만 노리는 승냥이 같은 놈을 내 반쪽이라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니까. 나 진짜 멍청하지.
언니는 내 뺨을 2대 때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억지로 세수를 시켰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날 그냥 혼자 내버려둬. 살고 싶지 않다고. 이년아, 정신 차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네 모습을 보시면 무덤에서 일어나실 판이야. 그딴 쭉정이 같은 놈이 파혼했다고 너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아버지가 왜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건지 말이야. 그건 바로 우리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술김이었음에도 언니의 이야기에 저는 정신이 화들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언니가 해준 이야기에 저는 현명한 아버지에 대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깊은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건지 작년 말부터 한 번씩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단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많이 도와주고 싶어. 지금 내 2딸들이 모두 바르게 잘 커서 자기 가족도 건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 않니?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재산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이런 내 뜻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언니와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의 속내는 자식들이 갑자기 생긴 큰 돈 앞에서 변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셨던 거였어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시고는 실제로 변호사와 작성한 유언장은 말씀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육아증권과 현금 등 약 50억은 실제로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제 앞으로 강남에 소재한 건물을 한 채씩 물려주셨던 겁니다. 언니는 신사동, 저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무려 50억에 육박하는 건물을요. 나랑 너희 형부도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는 단념하고 있었지. 솔직히 조금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았어. 너희 형부가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했니? 그런데 나 이번 일로 내 남편 다시 봤다. 내가 아버지한테 좀 서운하다고 했더니 도리어 너희 형부하는 말이 이렇더라. 아버님이 지금까지 모자람 없이 키워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너희 자매는 모른다. 없이 자라봐서 난 알아. 든든하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내 대학부터 직장 자리 잡을 때까지 장인어른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 나는 지금 해드린 것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뿐이야. 해외여행도 모시고 가고 집도 더 편리하게 리모델링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장인어른이 이리 일찍 작고하실지 몰랐다고. 그런데 장인어른 재산까지 노린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갈만 안 든 강도랑 뭐가 달라. 그의 얘기 듣고 정작 친딸인 나 자신에 대해 반성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연락을 받았지 뭐니. 변호사 말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건물 한 채씩 남겨주었으니 명의 변경 절차를 준비하라고. 그제야 깨달았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 사람인지 판별할 기회를 주셨던 거야. 너희 형부는 진짜이고 네가 결혼할 남자는 가짜였던 거지. 예진아, 그 자식이랑 당장 헤어져야 해. 그리고 그런 놈과 결혼까지 가지 않은 건 다 아버지의 지혜 덕분이라고.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었죠. 술을 끊고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면서 예약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취소부터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호텔 식장, 신혼여행, 혼수 가전, 가구와 예물 등 위약금이 나왔지만 인생 수업료로 이 정도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결혼 당사자인 예비 신랑에게도 취소를 확인하는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 계좌로 260만 원, 그와 관련돼서 온 조문객들이 주신 것과 본인이 낸 조의금까지 모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잠수를 탔던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락하고 찾을 때는 미동도 없더니 돈이 오가고 나니 득달같이 전화를 하는 모습에
정말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었죠. 위약금은 네가 물 거야? 너는 약혼자였던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없구나. 그동안 연락을 끊고 있었으면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게 먼저 아니야? 그래, 위약금? 내가 물어줄게. 내가 받는 월세가 달에 몇 천만 원인데 겨우 그깟게 어려울까? 그게 무슨 소리야? 월세라니? 아, 넌 아직 모르고 있겠구나.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 우리 아버지가 너같이 우리 집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양아치 같은 놈을 골라내라고 현명한 꾀를 내셨던 거더라. 아버지 재산 중에 현금만 기부하신 거고 압구정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은 내 것이거든. 뭐라고? 정말 고마워. 너도 너희 아빠도 참 단순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꾸며낸 유언장 얘기만 듣고 나를 걷어차줬으니까 말이야. 하마터면 내 50억짜리 건물도 함께 나눠 먹을 뻔했지 뭐야. 괜히 거짓말 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현실로 믿고 싶지 않겠지. 한 달에 월세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물을 혼수로 해갈 뻔한 여자를 네 발로 찼으니 내 손안에 들어온 1등 당첨된 로또 종이를 직접 찢어버린 것과 같지. 어디 너뿐이니? 너희 아빠도 똑같은 종자인 걸 다 알아버렸으니 말이야. 예진아. 사실 나는 너한테 그동안 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려고 연락했던 건데 이렇게 내 진심을 오해하면 곤란해. 됐거든? 야비하게 네 밑바닥까지 다 보인 마당에 이제 와서 연기 같은 거 하지 마. 정말 역겨우니까. 이제 연락도 하지 마. 나 당분간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몇 달 동안 다녀올 거니까. 몇 달이나? 아니 그럼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너야말로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건물 월세로만 돈이 넘쳐나는데 내가 왜 회사에 다니겠니?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 좀 해보고 다음 일을 찾아볼 거야. 이제 너와 연락할 일은 정말 없으니까 잘 살아. 예비 신랑에게 속 시원히 할 말 못할 말 다 늘어놓으며 참교육을 하고 나니 사이다를 마신 듯 시원하더군요. 그와 헤어지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호화로운 호텔, 멋들어진 관광지를 다닌 여행이 아니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행하셨던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한 따스한 마음을 이어받고 싶은 꿈이 생겼거든요. 아프리카와 인도, 동남아, 최빈국들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고자 유니세프에 취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연락을 한 것이었죠. 아가, 사돈 어른 장례식 이후로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혼사까지 갈 뻔한 깊은 인연이었는데 아픈 사람 얼굴은 보러 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전화를 한 게다.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참 힘들어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얘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가 한 번만 보러 와주면 얘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앞길이 구말리인 젊은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저도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단번에 제 마음에서 그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사랑했던 마음이 그리 쉽게 모자르듯 잘라내는 것이 아님을요. 그간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의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힘껏 참아보기도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을 노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안 될 인연이지 하고 마음을 정리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얼마나 다친 것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사람이 실수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줄까도 싶어요.
그저 병문안만이라도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척 모른 척 잊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언니와 형부는 펄쩍 뛰면서 그 사람과 아예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좋죠? 저보다 지혜가 많은 인생 선배님으로서 제 고민에 답을 좀 내려주세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겪었는데 상대방이 정말 개과천선에서 돌아온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조언과 말씀도 달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민 때문에 여기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를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많은 분의 지혜를 기다리며 저는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가슴이 뜯길 만큼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순간을 어찌어찌 보내면 또 다른 숨쉴 구멍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은 다 살아보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삶이 그런데 사실 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용케도 버텼구나 싶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결혼한 이래 제 속을 썩이지 않았던 기간이 아주 짧아요. 우리는 분명히 연애 결혼을 했고 2년 정도 넘게 만나오다가 서로 확신에 차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후 모든 삶이 무탈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남편이 생각했던 것은 달랐나 봅니다. 웨딩 마치라 하면 남편 팔짱을 끼고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신혼을 보낸 지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계속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만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돼? 일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결국 남편을 앉혀놓고 야단치실 정도였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툭 하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런 데 다니는 거야? 그냥 일 때문에 간 거야.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그런 걸로 바가지 좀 긁지 마. 뭐? 일 때문이라고? 여길? 제가 본 영수증은 한눈에 봐도 결혼한 사람이 드나들어서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뱃속에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라고 그런 거 왜 이리 오바를 해? 당신이 그러니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 와중에도 정말 저런 말들을 내뱉으며 당당했어요. 아마 보통 여자였다면 이혼했을 겁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있는 저를 놔두고 매번 그렇게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오고 하루가 달리 말라가는 저와 달리 남편은 뭘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맨날 살만 찌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두고두고 참아왔었는데 임신 중에 나가서 저렇게 바람까지 피고 다니는 걸 알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엄마는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며 남편을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자네 이게 뭔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부인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어? 남편은 이상하게 어른들한테는 깍듯해서 이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 때문이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니 이윽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우리 수민이 데려가고 싶지만 자네도 아빠가 된 책임을 지길 바래서 이번만 넘어가겠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사돈어른 모셔서 단판을 지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이후로 남편도 조금은 무서운 줄 알고 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앞에서만 알겠다고 그렇게 빌어놓고 저는 만만한 건지 이후로 더 엇나가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일러 바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하게 생겼어? 지금 누구 잘못인데 그렇게 당당해? 말을 말자. 너랑 이제 말하기도 싫다. 애 때문에 너랑 사는 줄 알아. 뱃속 아이 때문에 누가 참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장모님한테 야단 맞으니 처가도 가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아예 경조사에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고 몸이 힘들 때에도 울면서 겨우 그 시기를 버티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 시기에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었다는 정도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걸까요? 여전히 바쁘다면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제 눈치를 볼 때에만 아들이 태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해주겠다고 허세만 부려댔어요. 그때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기간들을 견뎠고 결국 심한 진통을 겪을 때에도 엄마가 제 옆에 계셨을 뿐 남편은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양새로 나타났더군요. 자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식을 늦게까지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일 때문입니다. 기가 차서 원.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살았던 건지 몇 시간을 퍼마시다가 이제 막 나온 추리한 모양새로 와서는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남편.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빠라고 애를 안겨줘야 한다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손으로 핏줄을 안아봐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도 아기가 태어난 한동안은 남편에게 신경을 끊고 최대한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이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 먹는 날들도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기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며 들떠하고 주말엔 아기 보는 재미에 빠져 약속을 잡지도 않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집안에 평화라는 게 찾아들었나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서방이 철이 좀 든 것 같지? 엄마, 요즘엔 집도 일찍 들어오고 갑자기 혼자 요리도 해서 주더라니까. 다행이네, 다행이야. 특히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결혼 상대로 남편을 데려왔을 때부터 참 잘해주셨거든요. 어른한테 싹싹하게 할 줄 알고 인상도 좋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이 어렸을 적 가난하게 자라왔던 걸 무척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겠어. 나도 시골에서 장녀로 태어나 고생 참 많이 했지. 그러니 누구보다 자네 마음 알아. 이제 자네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내가 정말 아들처럼 잘해주겠네. 남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그렇게 말해주시던 엄마였어요.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길 바랬고 또 그만큼 자신이 사위에게 잘해주려 했죠. 허나 밖으로 돌며 방황만 하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미워하는 감정만 쌓여가던 와중 아이가 생기고 사위가 변하는 것 같자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에게 다시 잘해주시더군요. 이거 우리 장서방 갖다 줘라. 좋은 한의원에서 지어온 건데 기관지에 좋다더라. 장서방이 기침을 자주 하잖아. 하루에 하나씩 네가 꼭 챙겨줘. 엄마도 참 사위 사랑 대단하셔. 누가 보면 엄마가 결혼한 줄 알겠어. 따뜻하게 대해줘야 장서방도 완전히 돌아올 거 아니야. 남자 밖으로 돌지 않게 하려면 이때 잘 잡아놔야 해. 엄마는 현명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정말이지 제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고 따뜻한 말도 얹어주니 남편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엔 귀찮아했던 집안일도 시키면 군말 없이 하곤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지만 어찌됐든 이 변화는 1년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간 저는 남편과 많이도 웃었습니다. 비록 육아로 바쁘긴 했지만 틈나면 그래도 남편과 소소한 동네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엔 모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장모님, 그 전에 지어주신 한약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니까 기침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휴, 잘 됐네.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건강식품도 바리바리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변화는 딱 1년까지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일이 많아. 오늘도? 당신 요즘 야근이 많네. 회사 일이 많이 바빠? 그러네. 적응하느라 시간도 걸리고. 남편은 어쩐지 이직하고 나서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가끔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싶을 정도로요. 주말만 되면 자기 바쁘고 예전과 달리 아이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어 몸에 좋은 음식도 해다 갖다 바치고 남편 쉬라고 육아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허나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주 가끔 들어와서 정말 아기를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독박 육아하니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해봤습니다. 여보, 있잖아. 주말만이라도 자지 말고 우리 아기 데리고 나가서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놀아주면 안 돼?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나 주말에도 나가 일해야 할 수 있어. 앞으로 출장도 많을 거고. 어쩐지 그때 느낌이 참 쎄했어요. 출장이라니. 갑자기 옛날 남편이 밖으로 돌던 생각이 나서 몸이 차게 식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혹시나 예전처럼 바람이라도 피울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살게 되었어요. 속에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나중엔 화병이 다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남편이 술 퍼마시고 다니던 시절보다는 양반이었다는 점일까요? 가끔 엄마가 한 번씩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집에 들어와 살림을 둘러보러 올 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긴 했지만 엄마 귀에 들어가면 괜히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하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저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하시더군요. 예, 수민아. 은우 데리고 한번 여기 내려와라. 은우를요? 듣자마자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시댁은 부산이었고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매번 출장 가고 야근 중이라 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아직 100일도 안 되어서 아기도 조심스럽고요. 뭐라고? 애 낳은 게 대수라고 지금 네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냐? 애비는 일하느라 힘든데 네가 좀 고생해서 내려오면 될 것이지. 내가 손주 좀 보고 싶다는데 그놈의 엄살 좀 부리지 말고 내려오라면 내려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보통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오던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게 네가 내려오라는 말만 반복하시며 저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저도 화가 나 맞받아치고 말았죠. 어머니, 저도 힘이 들어서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는 그게 또 괘씸하셨는지 저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걸어와선 시애미를 대하는 태도가 버릇이 없다는 둥, 니네 집안이 널 그리 키웠냐는 둥, 나중엔 저희 엄마 욕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 경망스러울 수 있는지 들으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줄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거기다 대고 뭘 그거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래. 당신 우리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았어요. 남편과 최대한 갈등 안 만들고 살려 있는데 무작정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만히 봐?
날 만만히 보신 건 당신 어머니시겠지.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당신 바람 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내가 그 말 그대로 전해줄까?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를 두고 윤리적이지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때 끝까지 당신 아들 편만 드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도 가슴에 남아서 한이 되었는데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때도 다 그러고 살았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여자가 매번 집에서 누워있으니 보기 좋겠냐? 네 책임도 있어. 그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내내 배가 뭉쳐서 연락을 끊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자 다시 그 말이 상기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이 말을 전해주며 덧붙였어요. 아기 낳고서도 여전히 자기 아들 위주로 말하시고 나를 하녀 부리듯 하셔. 그러니 내가 승질이 안 나? 당신 어머니야말로 제발 나 이제 며느리 대접 좀 해달라 해.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결국 그날은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그 뒤로 제가 꼴도 보기 싫다며 집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됐어요. 가까스로 유지하던 평화였는데 어떻게 지켜낸 평화였는데 그날을 이후로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자식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시어머니 일이며 남편 일을 모두 다 고백해버렸죠. 엄만 제 말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장서방, 이게 정말인가? 자네 요즘 집에 안 들어와? 아니, 아이 아빠가 돼서 왜 그러고 돌아치는 거야? 내 딸 보고 그럼 혼자 애를 키우라는 건가? 그런데 남편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젠 저희 엄마를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TV 리모컨만 돌리며 화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히 말도 안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에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장모가 말하는데 뭐 하는 겐가, 응?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장모님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제가 놀러 다니느라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느라요. 그 돈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신 거예요? 남편은 참으로 당당했어요. 자칫하면 그 언변에 저도 넘어갈 뻔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은 자신은 돈 버는 주체이고 가장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걸 계속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도 그 말을 듣다 그만 질린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서방도 생각이 있을 게야.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정 힘들면 친정으로 와. 제 편을 든 건지 남편 편을 든 건지 엄마가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엄마가 와서 뭐라 한마디 해주길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그날은 그리 허망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든 육아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 잘 오지도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아들을 계속 키워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은 정말 억지로 버텨가던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또 한 번 큰 사고를 쳐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연애 때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고요. 그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온전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일이 빨리 끝났어. 은우는 어딨어? 시켜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밥 차려놓을게. 그날은 남편이 모처럼 일찍 왔고 웬일로 아이를 씻겨주며 좀 놀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고요. 저도 그날은 기분이 좋아 남편과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었어요. 회사는 어때? 저번에 큰 프로젝트 있다며. 잘 돌아가. 남편의 대답은 건성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러 갔을 때 입을 덮어주고 문까지 닫아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쯤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저와 놀다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기 아빠 핸드폰을 들고 아무거나 막 눌러대더군요. 은우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허나 아이가 들고 있던 남편 핸드폰에 살짝 스쳐간 장면이 뭔가 쎄했어요. 순간 느낌이 너무 별로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아이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왠지 모르게 등 뒤쪽으로 살짝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안방문을 콱 열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이 사진 다 뭐야? 남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몸을 일으켰고 저는 거기다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어요. 전에 한번 아이 돌잔치 때 인사를 왔었던 남편 회사 여직원이 그 안에 있더군요. 이상하게 남편에게 과장님 소리를 해대면서 자꾸 치대고 옆으로 붙는 게 좀 신경 쓰였는데 둘이서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경치 좋은 곳으로 다 놀러 다녔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은 외려 저한테 무섭도록 짜증을 내더군요. 아, 바가지 긁지 좀 마. 나 나갈 거야. 남편은 그 길로 옷을 걸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장면까지 봐버린 이상 저는 남편과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머리를 스쳤어요.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어요. 적어도 배우자와 살 것이라면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더니 그 말이 뭔지 저는 뼛속 깊이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체감하게 되어버렸어요. 충격받으실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이혼 관련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았어요. 맨정신으로 앉아있을 수 없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답도 없었고 결국 저는 힘겹게 이혼을 위해 혼자 준비를 해나갔어요. 경제력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그래도 뭐가 되던 지금의 진절이 나는 생활은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한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이혼 관련해서 연락을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왜 답장 안 해? 답장하라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언젠가 제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친 적이 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조금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그 외의 연락은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인 양육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나타날까봐 너무 겁이 나더군요. 당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길을 가다가도 울컥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물건도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아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싶어 공포감에 악몽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친정엄마도 결국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들리신 친정엄마는 한껏 상한 제 얼굴을 보고 기함을 토하셨고 자꾸 추궁을 하시기에 놀이터에 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놈의 자식, 내가 돈까지 주면 그리 달랠것만. 나쁜 놈의 자식. 엄마, 돈? 무슨 돈? 그게 저번에 생활비가 모자라다길래 내가 좀 보태줬거든. 뭐? 얼마를? 한 반년 정도 그랬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저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남편에게 돈까지 붙여주셨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을지 뭘 했을지 모를 노릇이었죠. 이 사실까지 알게 되자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와 저는 땡볕 아래 놀이터에서 둘이 끌어안고 힘껏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꺽꺽 울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들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후로 걱정이 되셨는지 엄마는 계속 저희 집에 들리시다가
결국 근처로 이사 오셨고 밤낮으로 함께 와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이혼 준비 중이라 하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남자 뺏어놓고 뻔뻔스럽게 전화를 하다니. 네, 맞는데요. 그 인간 좀 옆에 있으면 바꿔주실래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연락이 영 안 되네요. 아, 지금 제가 오빠랑 같이 없어서요. 저 혼자 있을 때 전화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오빠한테 곧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연락 와선 뜬금없이 연락할 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상간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간 바꾸라고 얘기해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러자 상간녀는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왜 그 여자가 연락이 왔는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남편이랑 살 수 있을 테니 제가 설마 다른 마음 먹을까 불안해서 그런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너무 어이가 없어 저 혼자 벽을 보며 저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말과 달리 남편한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이 인간 지금 내 피 말리려는 건가?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도 속이 탔고 절 지켜보던 엄마도 속이 타긴 매한가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연결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기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전화였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이미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지하 몇 층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그대로 떠듬거리면서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네, 이름은 제 남편 맞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때 아닌 남편 근황에 엄마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전화기 너머로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로 뭐가 들려오긴 했는데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마냥 전혀 소화가 안 되어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듣게 되었기에 너무 얼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고 보니 왜 제가 더 나쁘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해주고 잠적해버리더니 그 회사 여직원과 쭉 같이 지냈었나 봅니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어디론가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아주 처참하게 나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의 입에서 허탈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제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 후 저는 본처 입장으로 한동안 아주 불편한 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곱게 이혼만 하고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을 맺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나란히 운명을 달리하다니, 저를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은 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런 제 마음을 더욱 갈갈이 찢어놓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잡아먹혔지 뭐냐. 밖으로 내쫓고 못되게 굴더니 우리 아들을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었어. 아유, 엄마 그만해요. 언니한테 왜 그래? 누가 엄마 좀 말려봐요. 저러다 언니 죽겠네. 듣다 못해 친정 가족들이 나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우악스럽게 제 머리채를 잡아뜯는데 너무 아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려고 저항하다 시어머니를 그만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제 탓인가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싸우고 싶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창창한 나이에 아들이 저렇게 가버렸고 제대로 알리기에도 창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멀쩡히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요. 연애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못 괴롭혀 일쑤였던 시어머니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예 다 망하라는 법은 없는지 남편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왔더군요. 건드리기도 싫은 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돈 나올 곳도 이제 없고 그나마 친정엄마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돈을 탐내시더군요. 너 그 돈 받을 자격 없다. 내 아들 죽어 나온 돈이야. 내놓으라고.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다 너 때문이다. 늘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도 이러시니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떻게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했고 당당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건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 아들 키울 돈이니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나가달라고요. 나가세요. 제가 고함을 지르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나갔고 저는 정신을 추스리기 힘든 때였지만 겨우 힘을 내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던 아들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는 월급만 받아왔던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니 그냥 덜컥 정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좀 자리를 잡게 한 다음 나중에 제가 없어도 돈이 적당히 돌게 될 거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봐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맡겨두고서 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때때로 돌보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욕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되도록 허튼 돈 쓰지 않고 잘 준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왜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지 저의 힘겨운 출발은 갈수록 점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사장님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지은 씨 왜? 내가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학교 복학해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갑자기 오래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질 않나. 운영 부분에서도 저는 서툰 부분 투성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너무 한계가 와서 차라리 이러느니 돈을 다 깎아먹기 전에 정리를 해서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겠지만 막상 2천만 원 남짓도 안 되는 돈이 남겨지게 되니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저는 매일 울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으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절 따라 같이 우셨어요. 아이고, 내 딸,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그때 전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오로지 저희 힘든 것만 눈에 보였죠. 당시에 아이를 낳고 완전 감도 잃어 아무리 일할 만한 곳들을 찾아봐도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언제쯤 끝이 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들은 기관을 다니면서 계속 맡겨지다 보니 적응도 잘 못하고 잔병치레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어떡해?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을 안고 큰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하필 비도 내리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아이에겐 정말 저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정말이지 엄마는 아플 수도 정신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도 아들이 어디가 아프고 또 뭐가 아프기를 반복하다 보니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게 되더라고요. 툭 하면 열이 났고 음식을 토해내기 일쑤였던 아들을 보다 보니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온갖 이런 기구한 일을 겪었다면 남은 입장에서 저의 삶이라도 조금은 무난하게 흘러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앞으로 떨어진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겠다고 알아본 길은 금방 망하게 됐고 하나뿐인 아들 보고 잘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툭 하면 아파서 애간장을 녹이니 말이에요. 이미 가버린 남편을 이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고 정말 진흙탕 같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실이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 힘을 내야 했어요. 끝까지 저는 잘 될 거라고 저 스스로라도 되새기며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를 자식으로 둔 친정엄마까지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사, 너는 네 자식이 중요하지. 나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못 살아. 엄마. 어느 날 엄마 집에 가니 우울증 약봉지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수면제도 상당했고요. 엄만 이미 제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드시는 바람에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였어요.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엄마를 보니 내 부모와 내 자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지금의 입장이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굳이 고르자면 저는 이제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잘 살게. 앞으로 힘낼게. 그러니 엄마도 힘내. 내가 잘 살게. 엄마에게 그리 말하며 통곡을 한 그날 이후 저는 온몸의 죄를 털어버리고 겨우 힘을 냈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발을 내디뎠어요. 다행히 아르바이트 자리는 잘 구해져 금방 취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들이 손이 빠른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월급도 올려주시곤 했어요. 우리 수민 씨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싹싹하니 참 좋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고생도 많았다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밝아? 대견하네. 근데 아들은 어때? 잘 크고 있어? 네, 요즘은 별탈 없이 건강해요. 계속 이러길 바라야죠. 이제야 삶이 제대로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도 벌고 아들도 아프지 않고 제가 살만하니 친정엄마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온전히 마음을 먹고 떨쳐내려고 하고 이제는 분노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증오해왔고 만나면 바로 멱살을 붙들고 놔주지 않겠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꿈에서 남편은 연애할 때 마냥 서글서글한 눈으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장소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이제는 창고나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고 문을 열어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들을 임신했었을 때 남편이 가끔 기분 좋을 때마다 그곳을 놀이방으로 꾸미자고 말했거든요. 술 먹고 들어오는 길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애 장난감을 사서 거기 늘어놓기도 했고요. 이상하게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꿈 꿨어. 그 인간이 꿈에 나왔어. 그런데 엄마에게 이 꿈을 말하니 엄마가 얼른 그 다락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쯤 다락방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안 들어간 지 오래돼서 전구도 다 나가 있었고 어두웠는데 혹시 몰라 그때 사뒀던 장난감이라도 찾아볼까 싶어 살피던 중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웬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열어본 순간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려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거의 몇 분간을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증서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고 황당했지만 일단 금은방에 들고 갔어요. 200돈이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금은 자그마치 200돈이 넘었고 현금으로는 5천만 원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해져 있다가 엄마를 오게 했고 엄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잘된 일이라며 절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래, 장서방이 미안했나 보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나 보네. 사실 남편이 꿈에 나왔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기에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했을 당시에도 돈 관리는 남편이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저는 생활비만 받았고 재테크를 본인이 별도로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금을 사서 모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한 이래 매번 본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저랑 이론 쪽 대화를 제대로 할 새도 없었고 늘상 여자 문제로 싸우기 일쑤였기에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후 그 금덩이를 팔아 남편의 속죄라 생각하며 잘 쓰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말 맞다나 남편이 하늘에 가서 미안하긴 했나 봅니다. 이런 선물을 쥐어주는 걸 보면 어쩌면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남편의 뜻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기막힌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금덩이 덕분에 아들과 비교적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덕분이라 해야 할까요? 참 아직까지도 얼떨떨하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아들과 앞으로 험한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